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이달 초 국비리에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남측 예술단이 방북해 두 차례 공연을 했던 시기와 비슷합니다. 남북이 이 시각 현재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4.27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2차 실무회담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 분계선을 넘는 방법 등 동선을 포함해 남북 퍼스트레이디 회동 여부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모 씨가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지난해 4월 경선 투표일 당시 김 씨가 주도한 모임을 챙기는 영상도 공개됐는데 청와대는 단순한 팬 방문 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0도, 모레는 25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영남과 제주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뉴스의 라이브,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다이어트 하는데 무조건 굶기만 한다고요? 배고플 텐데. 이젠 굶지 말고 칼로커트 하세요. 굶지 않으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다이어트 할 땐 칼로커트. 시작하세요. 칼로커트. 두드림. 필요할 때 당신 곁에 걱정 마세요. 사나머니. 허구날 변변히 한비크레이 새끼 제발 좀 나와. 지금 바로 메이킨으로 해결하세요. 변비, 복부 백만, 식욕 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좋아. 육회, 상쾌, 통쾌. 변변 메이킨. 하이모, 탈모 완전 정복. 모발 하이모. 네, 드루킹이란 필명으로 활동한 민주당원 김모 씨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 씨 일당의 자금 출처 추적에 나섰습니다. 댓글 여론 조작에 쓰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입한 또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서영 기자. 네, 서울지방경찰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경찰이 수사팀까지 대폭 확대했다면서요? 네, 경찰은 어제 댓글 여론조작 수사팀을 기존의 2개에서 5개로 확대했습니다. 김 씨의 여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회계 세무 전문팀을 투입하고 경찰 수사 인력도 2배로 늘린 겁니다. 김 씨가 월 500만 원에 이르는 사무실 임대료와 댓글 여론조작에 쓰인 170여 대의 휴대폰 요금 등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밝히겠다는 겁니다. 경찰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 등 피의자 5명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체포한 지 3주가 넘었지만 경찰 수사가 더디다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보입니다. 어제 댓글 조작을 벌인 3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정작 매크로를 구입한 사람은 따로 있다면서요? 네, 댓글 여론조작에 쓰인 매크로를 구입해 김 씨에게 제공한 사람은 느릅나무 출판사 직원 30살 여성 박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박 씨는 현재 또 다른 출판사 직원인 공범 1명과 함께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박 씨는 이번에 문제가 된 1월 17일 평창올림픽 댓글 조작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입해 김 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박 씨는 느릅나무 출판사 1층에 비누 업체를 차려놓고 인터넷 커뮤니티 경공모 회원들에게 판매해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민주당원의 댓글 조작 사건으로 연일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조속한 특검 추진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야당이 민생이나 챙기라고 하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도현 기자, 특히 자유한국당은 천막 농성까지 하고 있다면서요? 네, 제 뒤로 국회 본관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천막이 보이실 텐데요.
한국당은 어제부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해 의원들이 순번을 짜서 돌아가며 천막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원들의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을 댓글 조작 게이트로 규정짓고 대여 총력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미 낙마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해 댓글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민주당 의원까지 김기식, 김경수, 이른바 KKS 쌍끌이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두 사안에 대해 특검 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한국당은 조금 전 천막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댓글 사건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닮았다며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이번 사건을 놓고 한국당과 공동전선을 펼치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엔 바로 이곳 국회 본관 계단에서 인사참사 및 댓글 조작 규탄 대회를 열고 이어서 청와대에 항의 서한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오늘 오전 이번 사건을 드루킹 게이트라고 말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병행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민생 문제와 추경을 논의해야 할 4월 임시국회가 18일째 파행하는 가운데 한국당이 뜬금없는 텐트쇼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댓글 조작 논란 다뤄보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고성호 사회부 차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섰어요. 저희 어제 저희 방송 시간에 경찰이 서울경찰청과 경기 남부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속보를 전해드렸었는데 이 관련 내용이 이명박 정부의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압수수색이었다는 점 저희가 뒤늦게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릴까요? 자, 일단 궁금한 게 저희 어제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만 김정숙 여사의 영상이 공개됐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대선 경선 때거든요. 예. 민주당 경선 때 이 경인선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어떤 겁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아, 문재인 대통령의 슬로건이 사람이 먼저다는데 앞에다 경제를 붙였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그 당시 경선 때 그 김정숙 여사가 현장에 찾아갑니다. 예. 찾아가서 이제 이 지지자들과 만나서 일일이 악수하고 그 옆에 또 김경수 의원 요즘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예. 김경수 의원도 옆자리에 서서 예. 이렇게 오고 가는 이 내용들이 이제 어제 영상으로 공개가 된 겁니다. 예. 아, 그 경인선이 그러니까 댓글 조작 논란을 지금 일으킨 드루킹 씨가 이제 운영하는 하나의 블로그 단체였는데 김정숙 여사가 응원을 했으니까 이 대선 혹은 대선 경선부터 개입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 김정숙 여사가 어떻게 경인선과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모른다고 해도 어떤 관계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당시 영상인데요.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내려가실게요. 경인선에 가자. 경인선에 간다. 그러니까 시점이 작년 4월에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경선할 당시였거든요. 근데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도 가야지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경인선 사람들을 조금 응원하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드루킹과 문재인 대통령 혹은 그 캠프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관계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긴 하고요. 근데 저는 알았을 가능성이 일단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사실 드루킹이라는 사람을 안다거나 아니면 경인선이라고 하는 단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알았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후보의 부인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일정을 짜주면 거기 일정에서 간단하게 설명만 듣고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이러기에도 사실 급급하거든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는데 다만 선거 캠프에서는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저 영상으로만 보면은 사실 우리 이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동원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지 선거 캠프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거든요. 예. 일종의 동원 선거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자기 세과시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인선 같이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온라인 모임에서 참석자들이 온다고 하는 것을 상황실에서 파악을 못했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땐 별로 없어 보인다. 예. 더군다나 이제
그 당시 캠프에서 온라인 상황실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상황실에서는 온라인 지지 모임에서 대략 어떤 사람들이 올 것이라는 것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최소한 그런 모임에서 현재 지금 나오는 것처럼 조직적으로 뭐 댓글을 달고 이런 건 몰랐다 하더라도 이런 모임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온다라고 하는 정도는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인선을 이란 존재는 제가 볼 때는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자, 드루킹 씨도 자기의 SNS를 통해서 인맥을 과시를 했다면서요. 이제 그렇죠. 이제 일단은 그 한 1,000여 명 정도가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고요. 예. 그다음에 자신의 SNS에 문재인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 경인선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에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줬기 때문에 네. 이번 이 사건 댓글 사건과 같은 이 일본 오사카 총영사 인사척탁 예. 같은 청구서가 날아가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댓글 조작까지 했었던 것을 누군가 뭐 김경수 의원이나 아니면 청와대 또 민주당에서 알았는지는 좀 더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존재 자체는 알 수 있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신 거고요. 어쨌든 뭐 청와대는 오늘 해명에서 아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응원전을 지지급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 플래카드 저렇게 수건을 들고 이렇게 문재인 하는 영화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 많이 왔네 해서 단순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팬으로 생각해서 갔지 경인선이라는 곳을 알고 간 건 아니다라고 일단 해명을 해서 저희가 해명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시에 사실 4월달 저기 마지막 그 순회 경선이었거든요. 굉장히 치열하게 민주당 내에서 안희정 지사 전 지사와 그 다음에 이재명 시장이 붙었을 때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이렇게 와서 여러 사람이 와서 저렇게 도움을 줬다면 상당히 캠프 쪽에선 뭐 당연히 고마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온라인에 굉장히 많은 지지 모임도 있을 거고 적극적으로 문 대통령을 이제 지지하는 사람 그룹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하면 돕겠다고 하면 고맙죠, 캠프 예. 입장에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정도의 얘기를 했었는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동원하고 인터넷에서 댓글을 달도록 뭐 이른바 모종의 관계가 있었는지 이것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고요. 예.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당시에는 사실 굉장히 다급했던 상황이었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마지막 경선이었거든요. 수도권, 제주, 강원 경선을 한꺼번에 치르는 상황이었는데 예. 거의 경선 막판쯤 됐을 때 안희정 이제 전 충남지사 쪽에서 굉장히 많이 지지율을 따라 올라왔어요. 예. 네. 그래서 지지율 격차가 한 10%포인트 안쪽으로 들어선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번 그 수도권 경선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겨야 되는 절박함 같은 게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때 우리가 뭔가를 도와줬다고 지금 드루킹이 과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했는지를 지금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저도 예. 좀 개인적으로 답답합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기자가 취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 드루킹 씨가 경찰 조사에서 대선 경선 당시 때부터 뭔가 개입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경찰 진술이 나왔는데요. 네. 어제 채널에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제 여론 조작을 네. 시도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예. 이 여론 조작의 구체적인 방법, 댓글 조작이나 아니면 실제로 댓글도 달 수 있는 거고 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은 이제 추가로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당시 안희정 충남지사가 격차가 10%포인트 언저리까지 옵니다. 이제 예. 독주를 하던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던 드루킹 입장에서는 이제 좀 염려가 됐겠죠. 그쵸. 그런 와중에 여론 조작을 하려는 어떤 시도를 했다. 이런 충동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근데 경찰에서는 이제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 기소 단계에서 보면 1월 달에 시작이 됐고 1월에 기사 2건에 대해서 댓글 한 400여 개인가 단 것에 대해서만 일단 기소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부터 이 경선이나 대선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는 현재 공소장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민주당원 댓글 추천수 조작 사건의 핵심은 의혹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과연 이게 혼자 단독 범행이겠느냐? 예. 다른 그리고 두 번째 당시 이 대선에도 댓글 조작을 하지 않았느냐? 이 두 가지가 포인트거든요. 예. 그 관련해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1월에 민주당이 고발을 했고요. 그 포털 사이트에서도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검찰에 넘겼고요.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추가 수사에 대해서 예.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매크로라고 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추천을 반복하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언제 돌렸느냐. 이걸 이제 경찰 입장에서 여론 조작의 기준 시점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올해 1월 달에 있지 않았습니까? 1월 17일 날 이제 그걸 돌렸다고 하는 건데 그 직전에 그걸 프로그램을 사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조직적인 댓글은 올해 1월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기준점을 삼은 것인데 지금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여론조작이라고 하는 건 내가 회원들한테 적극적으로 가서 뭐 적극 추천도 하고 댓글도 좀 열심히 달라고 얘기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매크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올해 1월이 아니라 그 훨씬 전에 구입을 해가지고 내가 돌렸다는 것인지 이게 지금 분명치 않다는 거예요. 그걸 파악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것에 따라서 이 지금 조직적인 여론 그 조작이라고 하는 기준 시점이 달라진다. 그렇겠군요. 네, 일단 대선 경선 때부터 만약에 이런 조작을 시도한 게 확인이 되면 정말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전지사를 견제했던 드루킹이 돌연 지난 1월에는 안전지사를 자신의 다른 모임에 초청하기도 합니다. 어떤 모임이었는지 또 그때 안전지사의 모습은 어땠는지 일단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안지사님 들어오세요. 1983년 고려대학교 철학과에 입학하고 학생운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여정부의 일거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가 8년간 충남도지사로서 자신의 역할에 얼마나 충실해 왔는지를 보여준 좋은 지표라고 하겠습니다. 공지나 우리 회원 여러분, 제가 오늘 노무현의 그 묻다 이룬 꿈에 대해서 네, 저게 서울의 한 대학에서 그 초청 강연을 한 건데 글쎄요, 이렇게 안전지사까지 불러서 이렇게 초청을 해서 강연까지 한 거 보면 뭔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뭔가 누구를 지지하든지 상관없었다 이런 사람으로 좀 비치기도 하고요. 좀 정체가 정말 뭔지 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궁금해요. 네. 그 부분을 이 사람을 드루킹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그 어떤 시각에 따라서 이번 문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드루킹이 지지 모임을 이끄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자기 세를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정치인을 불러서 강연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반대의 상황이었다고 하면 정치인이 뭐 지지 모임에서 한번 오라고 하면 갈 수도 있는 것인데 다만 이제 약간 좀 찜찜한 구석이라는 거는 저런 충남도지사, 현직 도지사가 저런 강연을 가는 거 모시기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가 다리를 놔주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진짜 아는 사람이 있거나. 지금 이제 충남도청 비서실로 들어온 일종의 이제 접수된 공문을 보면은 김경수 의원하고 그다음에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진화 모임과 이들의 관계가 어느 정도는 서로 관계는 있었고 서로를 잘 아는 관계였기 때문에 지금 그 안희정 전 지사까지도 소개를 해준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일반적인 관계보다는 좀 더 가까웠다고 하는 거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아까 고성호 차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관심은 과연 이 여론 조작 사건을 누가 알고 있었을까? 배후에 혹시 누가 있는 건 아닐까? 이 부분일 겁니다. 자, 청와대, 그러니까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의 관계, 민주당과 또 청와대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게 가장 또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청와대가 이 그 드루킹이 추천했던 오사카 총영사를 추천했던 변호사를 만난 것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을 해줬는데 그 시점이나 그 내용이 자꾸만 바뀌고 있다면서요. 그 지금 김경수 의원도 해명이 1차, 2차에서 좀 약간 말이 좀 바뀌고 있고요. 청와대도 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보면은 그제죠. 그제는 2월에 만났다 그랬고요. 3월 초 그리고 어제죠. 어제가 이제 3월 중순에 만났다고 오전에 얘기를 했고 그 사이에 이제 변호사가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3월 말에 만났다. 지금 만난 사람이 자기가 난 3월 말이다. 그리고 청와대가 다시 해명을 하게 됩니다. 3월 말에 만난 게 맞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그 시점이 그 당시 시점은 뭐냐면요. 그 1월에 이 드루킹 관련된 이제 고발과 고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2월에 경찰이 수사에 나섭니다. 그리고 3월에 이 드루킹이 긴급 체포되고 구속까지 됩니다. 그 1년의 복잡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날짜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틀린다고 보세요? 그 만난 사람은 지금 변호사는 정확하게 알고 3월 말에 만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수첩에 적어놨든지 뭐 기억을 하고 있든지요? 일단은 민정비서관은 자신의 기억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착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이 중요한
이 의혹이 됐고 중요한 사건인데 그러면 미리 이걸 알았고 좀 확실하게 검토를 한 후에 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래도 이제 의문이 계속해서 생기는데 일단 저희가 드루킹 파문 그 활동 내역 한번 CG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 날짜별로 보면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 5월 대선 이후에 드루킹 씨가 오사카 총영사로 A 변호사를 추천하는데요. 지난 2월에 다시 찾아가서 김경수 의원에게 그 오사카 총영사로 다시 한번 재차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가 2월 26일에 청와대가 다른 인물로 총영사를 내정하니까 3월 들어서 드루킹 씨는 김경수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이제 계속해서 조금 압박성 메시지를 보내게 되고요. 그러니까 21일에 드루킹 씨를 체포하게 되거든요. 근데 백원호 비서관이나 뭐 이런 사람 청와대 측에서는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뭐 상황 파악을 위해서 만난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공교롭게 김경수 의원에게 압박성 메시지를 재차 보낸 다음 날에 이 드루킹을 경찰이 체포하니까 뭐 다 알고 있고 민정 라인도 제대로 작동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의혹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지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지금 드루킹이 이른바 이제 매크로란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여론 댓글 조작을 했던 시점이 올해 1월 17일입니다. 네.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오사카 총영사와 관련된 부분을 김경수 의원한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부탁을 했는데 말 안 들었으니까 보복성으로 어디 내가 이런 본때를 한번 보여주겠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미 1월에 오사카 총영사 문제가 거론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근데 2월 말에 이미 오사카 총영사가 내정이 되고 결정이 됐는데 그럼 또 김경수 의원은 왜 또 2월에 그 다 뒤늦은 시점에 오사카 총영사를 또 청와대에 추천을 하고 청와대에서 지금 그 추천을 받았다고 하는 대형 로펌에 있는 변호사가 정확하게 만난 시점, 백원호 민정비서관을 만난 시점이 3월 28일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뒤늦은 시점에 이걸 또 만났느냐는 거예요. 이건 협박에 대해서 뭔가 경고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진짜 인사 추천을 받아서 검증을 해보려고 했던 것인지 이게 시점상 잘 맞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라도 이게 뭔가 드루킹이 협박을 하니까 진짜 한번 추천을 해서 한번 만나보게 해줄까? 이렇게 했던 것인지 아니면 협박을 당해서 도저히 안 되니까 민정비서관이 좀 해결해 주시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인지가 불명확한데 청와대가 밝히는 바로는 이 협박조로 얘기한 것까지 같이 얘기를 했다는 거고 지금 그 추천을 받았다고 하는 변호사 얘기로는 나는 인사 얘기밖에 한 게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서 서로 말이 엇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청와대 해명이 좀 이렇게 딱 선명하고 똑 떨어지게 얘기를 했으면은 뭔가 추가 의혹이 안 나올 텐데 지금 자꾸 추가 의혹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고소처장 마지막으로 이게 드루킹의 존재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지금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뭐 어쨌든 단순히 지지 모임의 대표다 이렇게 뭐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좀 이상하다 이런 그 회원들의 증언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현재 나오는 얘기로는 이제 평가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사이비 교주 같다. 아니면 사기꾼 냄새가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동안 이 드루킹이 해봤던 얘기들을 들은 이제 회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 문재인 정부와 관련돼서는 이제 예수 회원들은 제수이트로 규정을 하고 종교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좀 황망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 회원들에게는 또 주식 양도 이분이 원래는 그 주식 차트 전문가라고 주주 운동하면서 그렇게 갔죠. 그렇게 주장했고요. 그런 와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회원들에게 신뢰를 잃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 말이 맞다면 단순한 정말 조금 이상한 사람의 일탈 행동이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 지금 이 사람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은 진짜 사기꾼 같다. 약간 좀 과잉 행동을 하는 뭔가 좀 종교적 집단의 냄새가 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사람한테 김경수 의원이 속아서 저 사람들을 지지 모임에 이렇게 갖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온라인상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꼭 뭔가 일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 지지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누가 방을 만들고 뭐 거기에 그럴싸한 이름을 짓고 회원들 모집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좀 참여하게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거꾸로 끌어들였을 가능성도 사실 있어요. 일을 만든다는 건 지지 활동 체계를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원래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약간 종교적으로 그런 쪽의 관점을 갖고 있어서 내가 예언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착각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거꾸로 정치적인 모임들을 이끌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의 어떤 정치적 예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약간 종교적 색채 같은 걸 끌어들였는지 이것도 사실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두 가지 성격을 현재로는 다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사와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 개인사가 이번 댓글 조작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이건 경찰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니까 저희가 확실하지 않은 점은 다시 한번 좀 경찰 수사가 나오는 대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북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2차 종합실무회담을 열고 의전과 경호 등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재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2차 실무회담에서 어떤 내용들이 주로 논의되나요? 네, 가장 관심이 가는 건 남북 정상회담의 생중계 여부입니다. 역사적인 만남이니만큼 남북 정상이 만나는 장면을 처음부터 실시간으로 중계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청와대가 추후 발표할 계획입니다. 실무회담에서는 남북 정상의 수행원 규모와 회담 배석자, 리설주의 동반 참석 여부 등도 논의합니다. 다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동선이나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지는 회담 당일까지 계속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회담 결과에 따라 2차 고위급 회담 일정이 조정되고요. 필요하다면 실무회담을 한 차례 더 열 수도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서훈 국정원장이나 정의용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의 평양 방문 가능성도 열려 있다면서 대북 특사를 추가로 파견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종전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깜짝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축복한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아라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간 종전선언 구상에 공식적으로 동의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공개적인 지지와 승인 입장을 밝혔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It's going on right now, and they are discussing an end to the war. So, subject to a deal, they would certainly have my blessing. 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간 이 종전선언 협의에 대해서 축복이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이 남북 간 종전 협의는 평화체제 구축과 맞물려서 하나의 시나리오로 구상이 돼 왔지만 이 비핵화 논의의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요. 이 만약 종전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이뤄질 경우에는 이 미국과 중국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의 종전선언과 함께 이 전쟁 당사국이 평화협정을 맺는 방안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미북 관계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 북한 김정은과 직접 만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이 북미 간 사전 논의와 관련해서 최고위급 직접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 CIA 국장인 북한 김정은과 직접 만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 부활절 주말인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이 폼페이오가 극비리에 방북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양측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최대 의제에 해당하는 비핵화 조건 등에 대해서 사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폼페이오가 북한을 방문한 지 일주일이 지난 후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김정은이 이 잠재적인 비핵화에 협상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고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웅 탈북 피아니스트 나왔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침에 이제 속보가 전해졌는데 이제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4월 초에 부활절 중에 4월 초에 북한을 방문해서 극비리에 방문해서 김정은을 만났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추정을 좀 해보겠는데 자, 조선중앙TV에서 한번 유출을 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4월 초 정치 일정이 복잡하여 시간을 내지 못할 것 같아 오늘 늦더라도 평양에 초청한 남측 예술단의 공연을 보기 위하여 나왔다고 하시면서 짧은 기간에 성의껏 훌륭한 공연을 준비해 가지고 온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었습니다. 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첫 번째 공연을 보러 갈지 두 번째 공연을 보러 갈지 몰랐는데 어쨌든 남북이 합동 공연하는 3일 날 보러 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1차 공연에 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정치 일정 때문에 2차에 못 간다라고 했어요. 당시에는 저게 뭔 내용인지 몰랐는데 오늘 외신 보도 보니까 저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그 1일 날 공연 일정은 제가 보건대는 이미 예정돼 있던 일정 같고요. 그러니까 3일 날 공연보다 1일 날 공연을 단독 공연을 보러 가고 또 장소에 봤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꼭 1일 날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일정이 잡혀 있는데 갑자기 제가 봤을 때는 그 미국의 폼페이오 그 국무장관 내정자죠. 내정자가 갑자기 가다 보니까 그 일정이 갑자기 잡힌 것 같고 그래서 공연 시간이 자꾸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와 충분히 만났다. 이것에 그 서로를 확실히 무게를 둘 수 있는 이런 지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궁금한 건 두 사람이 어떤 내용을 나눴는지 정말 궁금한데 그 소식까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김정은은 우리 레드벨벳, 우리 걸그룹을 만나서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못 오게 됐다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 공연 날에만 참관을 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악수를 해주셨는데 네 저희도 너무 떨려서 두 번째 날도 오시고 싶다고 했는데 일정상 못 오신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어쨌든 뭐 김정은 입에서 못 온다는 얘기를 해서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자, 공연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지금 북한에는 이제 중국 공연단이 와서 3차례 공연을 했습니다. 김정은도 직접 와서 봤는데 그 공연장이 우리 첫 번째 공연을 했던 동평양 대극장이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김정은 동지께서 리설주 유서와 함께 4월 16일 동평양 대극장에서 중국예술단의 발레 무용극 붉은 요성 중대를 관람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리설주 유서와 함께 무대에 오르시어 중국예술단의 주요 배우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시고 공연 성과를 축하하시었습니다. 제가 이제 저 장면을 어제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이제 보면서 영상을 한 8분 정도 공개가 됐던데, 우리 영상과는 조금 다르네. 우리 그 공연단이 공연을 했을 때와. 그렇죠. 어떤 점이 다른지 혹시 보셨습니까? 지금 무대에 직접 올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축하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앉은 좌석이 자기가 앉은 좌석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앉은 좌석이 달라졌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 사실은 남한 공연, 그러니까 그 남한 공연에서의 그 남한 공연을 인정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저 왼쪽에 보면 VIP석이라고 해서 저 위에서 지금 박수를 치고 축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그러니까 저 자리는 지금 그 중국예술단이 보는 저 자리는 국내 공연을 할 때 보는 자리입니다. 밑에 자리. 그렇죠. 그만큼 친숙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하고 꼭대기 자리는 정말 쉽지 않은 공연, 그러니까 자기들이 별로 인정 안 하고 싶은 공연을 할 때 저 꼭대기에 앉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특별 경호를 위해서 그 꼭대기 자리를 마련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경호할 필요가 없다 할 때 밑에 자리에 앉는 건데 중요한 것은 항상 저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누구냐? 김일성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항상 뭐 국민들과 함께 있다 이런 친근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지금 저 장면 역시 똑같이 중국 예술단이 오게 되면 김일성이 앉았던 김일성 코스프레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층에 보니까 의자를 쭉 갖다 놓고 거기에 앉아서 정말 같은 눈높이에서 지금 공연을 보고 있는. 그렇죠. 그만큼 친숙하다 이거죠. 북중 관계는 그만큼 가깝다. 그렇죠. 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거군요. 자, 그리고 나서 보면 공연단에서 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일일이 전부 다 내려가서 악수를 다 하잖아요. 우리 그 공연단 레드벨벳이나 윤상 씨나 이선희 씨, 조영필 씨가 왔을 때는 저 무대 뒤에서 다른 그 북한 주민들이 없는 데서 저렇게 악수를 본 복도 같아요. 근데 저기는 대놓고 다 보는 데서 악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 내부 그 결속이죠. 내부 결속이 보여주자는 건데 이 공연은 북한이 인정하는 공연, 중국 공연은.
그러니까 혁명성이나 이런 사상성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공연이고 예. 남한 공연은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만나는 준다. 이런 어떤 제스처입니다. 예. 그러니까 직접 김정일이가 남한 공연에 올라가서 꽃다발을 준다는 것은 이 공연 정말 대단했어. 이 공연 정말 내가 수용할 수 있어. 이런 거라서 살짝 그 정치적 의도가 있는데 이 중국 공연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어떤 정치적 취지하고도 맞기 때문에 예.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 올라가가지고 꽃다발도 주고 치아도 해주고 예. 이런 그 퍼포먼스를 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이 혁명성은 계속 유지가 되는구나. 예.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 어떤 이런 제스처인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부인 리설주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네. 리설주가 우리 공연에도 같이 와서 같이 봤었죠. 그렇죠. 근데 이번 그 중국 공연은 3번을 총 평양에서 했는데 네. 2번이나 리설주 여사가 네. 직접 와서 봤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혼자 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죠. 사실 리설주 여사하고 그 중국하고는 조금 그 연관이 있는 게 중국 연수를 한 6개월 동안도 다녀온 경험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이번에 방중 관련해서 방중 경우에 상당히 이설주 여사를 내세워서 북한에서는 상당히 이득을 많이 챙겼어요. 예. 그러니까 부드러운 이미지, 또 그리고 정상국가라는 이미지, 이런 이미지를 많이 챙기다 보니까 이 앞에 중국과의 어떤 연관에서는 외교에서는 리설주 여사가 뭐 쉽게 말하면 막말로 말하면 뭐 킨다 이런 어떤 북한의 어떤 전략으로 인해서 리설주 여사를 앞에 내세우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정상국가라는 걸 정말 강조하고 싶은 모양인데. 네. 원래 항상 김정은은 실내에서 흡연하기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공연장이든 뭐 식사 장소든 항상 그 테이블 위에 재떨이나 라이터가 올라온 걸 저희가 자주 봤는데 네. 이번에 중국 공연단을 만날 때는 그게 없었어요. 네, 사실 김정은이 정상국가를 고집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상국가임을 되게 거중하고 싶어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사실 흡연은 요즘 어떤 시대와 좀 동떨어진, 그렇죠. 네, 동떨어지니까 지도자로서 이미지도 안 좋고. 과거에 김정일 위원장이 2010년도에도 간부들 사이에 금연 조치를 한번 했었습니다. 북한 내에서 하도 담배를 많이 피니까 담배 몸에 해롭습니다 해가지고 북한에 적극 선전을 해서 금연 조치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니 그 공기속상에도 재떨이가 나와 있고 막 이랬었는데 이번 우리 초청단 문재인 대통령 특사단도 가서 담배를 좀 끊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했을 때 맞아요. 리설주 여사가 제가 말을 했는데도 말을 안 듣습니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분위기가 좋다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만치 지금 상당히 그 얘기가 뉴스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정상국가를 내려면 이런 것은 좀 보여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래서 쓱 자기도 모르게 치워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 주민은 저렇게 이설주 여사가 남편에게 우리가 보통의 이제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건강에 해로워요 좀 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하지만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부인이 어떻게 힐난하는 듯한 저런 모습이 만약에 북한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되면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겠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과거의 부인들의 이미지는 다 수령을 모시는 전사 이미지였어요. 허위 전사의 이미지였는데 여기서 정말 남편 대하듯이 담배 좀 끊으시라는 제 말을 안 듣습니다. 이런 이미지 자체가 그것도 남측 사람이 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알려진다면 참 저분 대단하다. 또 하나의 또 리설주 그러니까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속보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좀 전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와대가 밝힌 바로는요. 한반도 정전 상황을 이 평화 체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고요. 청와대가 이 남북미 비핵화 구상에 큰 차이가 없다라고 또 강조를 하고 있고요. 남북 적대 행위 중단 이걸 이제 합의문에 반영하는 장면 이것도 좀 기대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방북 확인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먼저 얘기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 하면서 일단 공식 확인은 유보를 했고요. 앞으로 종전선언을 위한 3자 간 또 4자 간 합의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좀 청와대에서 속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333 뉴스 먼저 사양했습니다. 또 북한산 등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9 특수구조단이 헬기를 타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죠. 응급처치를 미리 받은 등산객을 이렇게 헬기로 조금씩 끌어올립니다. 어제 저녁 10대 프랑스 관광객이 북한산에 오르다가 발목을 다쳤습니다.
이 봄을 맞아서 등산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갑자기 운동을 하면 쉽게 다칠 수 있고 특히 다리를 접질리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이 등산 전에 준비 운동을 하시고 또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 택배 차량의 단지 진입을 막아 논란이 됐었죠. 저희 단지 내에서 이제 택배 차량 때문에 사고도 있었고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네, 결국 이렇게 실버 택배를 도입하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택배 회사가 단지 근처 보관소에 택배를 내려놓으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이렇게 직접 가정까지 배달하는 방안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이 실버 택배 월급이 1인당 50만 원 정도인데 절반은 정부와 지자체가 또 절반은 택배 회사가 지급합니다. 이 문제는 주민들의 필요 때문에 생긴 일인데 왜 국민의 세금을 쓰느냐는 겁니다. 벌써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해서 8만 명 넘게 서명했습니다. 네, 미투운동 성별을 가리지 않고 번지고 있습니다.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쇼트트랙 선수 최민경 씨가 여성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구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최 씨는 작년 7월 울산에 있는 노래방에서 이 여성 상사가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경제 뉴스입니다. 네, 꼭 필요하지 않으면 씀씀이를 줄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소비 지출 가운데 식품비와 난방비 같은 필수 지출 비중이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계의 소득 감소와 식료품값 상승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네, 유가 상승으로 국제선 유료 할증료가 한 달 만에 또 오릅니다. 다음 달 발권하는 대한항공 국제선 항공권은 편도 기준 최고 5만 6천 원이 붙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가 현명업체 직원 약 8천 명을 직접 고용합니다. 합법적인 노조 활동도 보장하기로 했는데요. 삼성의 80년 무노조 경영이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평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힘들게 밀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쇼핑카트가 한 대형마트에 등장했습니다. 강아지처럼 사람을 알아서 따라오고 찾고 싶은 상품을 말하면 안내해 주기까지 합니다. 네, 계산하기 위해 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결제하고요. 또 알아서 복귀하기까지 합니다. 네, 모레까지 실제 마트에서 시범 운영한 뒤에 도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네, 오늘 9월부터 0세부터 5세 자녀를 둔 가구는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단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1,170만 원, 4인 가구 1,436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네, 화재가 났을 때 비상구를 막아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비상구를 폐쇄하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아예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 네, 서울의 도심 한복판에서 조선시대 왕비가 사용하던 도장들이 발굴됐습니다. 발굴 조사로 이런 인장이 발견된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왕비의 도장이 궁궐 밖에서 출토된 것도 참 이례적입니다. 취재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자, 김예지 기자, 나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경복궁 서문의 서쪽, 서촌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경복궁이나 서촌 나들이를 오셨던 분들이면 한 번쯤 지나쳤을 법한 곳인데요. 바로 이곳, 이 땅 밑에서 조선시대 왕비가 쓰던 도장이 출토된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곳저곳에서 발굴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사실 이곳은 한 식당의 주차장터입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종로구는 건축 행위를 하기 전에 발굴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도 공사를 하기 전에 발굴 조사를 진행했는데 바로 이 지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뜻밖의 보물급 인장이 발견된 겁니다. 식당 주차장에서 조선시대 보물이 나왔다니 참 흥미로운데 저는 왕만 도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왕비의 도장도 있었다. 어떻게 생겼나요? 네, 이번에 출토된 왕비의 도장은 크기만 다를 뿐 모양은 비슷합니다. 정사각형 도장의 위쪽에는 개로 추정되는 동물이 앉아있는 모양인데요.
위로 솟은 꼬리부터 목까지 축 늘어진 귀까지 아주 세밀하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높이 5.5cm 한 점과 그보다 작은 2.9cm 한 점으로 크지 않은 편입니다. 황동으로 추정되지만 재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장 밑면에는 내교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내교인은 조선시대 왕실 물품이나 지출 내용을 기록한 회계 문서에 찍혀 있는 도장으로 왕비의 지출 결제 도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출 결제 도장. 그러니까 일종의 나라 살림을 관장하는 그런데 가계부에 찍는 도장. 자, 그렇다면 이 도장의 주인은 누굽니까? 네, 주인이 한 명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드린 출토된 그 왕비의 도장인데요. 전문가들은 왕비의 도장은 왕비가 바뀐다고 해서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물려 쓰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명의 왕비들이 이 도장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도장 글씨체나 조각의 모양으로 봐선 조선 헌종부터 고종 때의 왕비들, 그러니까 명성황후까지 이 도장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토된 도장은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옮겨져서 보존 처리 및 주조 기법 등 각종 분석을 거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나쁨인 미세먼지, 꼭 중국 탓만은 아니죠. 국내 요인도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공사장과 경유차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데요. 적발 현장을 취재한 이은우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 불법 미세먼지를 단속하기 위해서 드론까지 동원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영상을 보시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보시죠. 네.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 이천시 한 가구 공장 부지를 공중에서 드론으로 찍은 건데요. 네. 이 포크레인이 실어준 흙과 돌을 실은 덤프 트럭이 일반 도로로 쭉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그냥 빠져나가면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 대기환경보전법상 공사장 차량은 일반 도로에 나가기 전에 이 세륜기라는 것을 이용해서 바퀴를 씻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사장 차량엔 먼지가 잔뜩 묻어있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론으로 이 장면을 포착한 뒤에 이 단속반이 현장을 덮쳤습니다. 고장났어요. 세륜 시설을 설치하고도 가동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 넓은 공사 현장이나 이 공단에선 이 미세먼지 불법 배출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드론을 이용해서 적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대형 건설 공사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웅대하고 이게 일일이 점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저희가 드론을 띄워서 한 번에 공중에서 촬영을 해서 단속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네, 꼭 단속을 하다 보면 꼭 드론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버젓이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곳이 적지 않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경기 화성시의 가구 공장 내부 모습인데요. 네. 이 단속반이 가보니 빗자루로 쓸 수 있을 만큼 이 검은 먼지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네. 네, 저 먼지가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으시죠? 이 공장, 이런 검은 먼지를 몰래 밖으로 흘려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봐봐요. 이게 지금 밖으로 다 내보내고 이 먼지가 다 어디로 가겠냐고 이거. 이게 지금 힘하거든요. 이거 100%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거 만약에 밖으로 다 안 버리면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면 저희도 집에서 이제 청소를 청소하다 보면 뭐 어디다 버려도 먼지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뭔가요? 네, 먼지를 그대로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서는 안 되고요. 네. 이 좀 필터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네. 이거를 신고를 하고 그 필터를 통해서 내보내야 합니다. 정화를 하고 내보내야 된다. 특수 장치를 이용해서 정화를 하면 조금 더
그래도 먼지라도 좀 낫다는군요. 예, 그렇죠? 저감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네, 또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해버리는 것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해버리는 것도 있었고요. 이 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아주는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지시설, 즉 먼지 필터를 일부러 빼놓은 것도 적발됐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렇게 불법으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곳은 이렇게 줄지가 않고 있는데요. 이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위반율은 18%였는데 올해 위반율은 25%로 증가했습니다. 이 미세먼지 불법을 이제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하는 업체들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네. 그리고 대기 방지시설 훼손 행위는 7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 벌금이 적어서 이런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 그냥 벌금 한번 물고 말지 다 이런 생각을 하시나 보네요. 그런데 경유차도 요즘에 좀 단속을 하고 있다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전국적으로 이제 경유차 이 배출 단속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현장 목소리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아니, 차 배출하고 말을 일을 하는 게 가십니까? 시민들한테 사실 좀 안 좋은 소리를 좀 듣습니다. 뭐 감수를 하고 점검을 하는데 운전자들은 정기검사도 하는데 왜 이런 단속까지 하느냐 이 불만이고 이 단속 반원들도 나름 고충이 적지 않은데요. 사실 노후 경유차 대부분이 이 생계를 유지하는 영업용인 경우여서 한창 바쁜 시간 단속에 시간을 뺏기고 또 위반 차량은 보통 이 보름 이내 정비를 받아야 하는데 이 비용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네. 게다가 정해진 기간에 정비를 받지 않으면 열흘간 차량 운행이 정지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 처지여서 이 경유차 운전자들과 단속반 간의 실랑이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쉽지 않군요. 제가 알아보니까 세계 인구의 95% 이상이 더러운 공기를 마시고 살고 있고 또 한 해 600만 명이 오염된 공기 탓에 숨진다고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지 마시고 스스로 노력해서 그 미세먼지만큼은 단속이 필요 없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훈우 기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광고 기억나십니까? 1985년 그 시절 이 광고를 볼 때마다 나는 언제쯤 비행기 한번 타볼까? 이렇게 상상하면서 마음 설레곤 했었습니다. 세계 속의 한국을 펴는 우리의 날개 대한항공.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3개월 내 1박 이상 해외여행을 해본 경험이 있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요. 28.4%.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3명이 해외여행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60년대 대한항공 로고는 이랬습니다. 흑백 사진의 이 새 모양이죠. 그런데 1984년 태극마크로 바뀌었는데 이 태극무늬 사이에 비행기 프로펠러 모양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대한항공 이 이름은 박정희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만성적자에 시달리던 국영, 그러니까 나라에서 운영하던 대한항공공사를 한진그룹이 그대로 인수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쓰게 됐습니다. 이렇게 태극마크에 대한이라는 이름까지 대한항공은 정부가 주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00% 민간 기업입니다. 그럼 대한항공만 국적기냐고요? 아닙니다. 대형 항공사냐, 저가 항공사냐, 노선이 많냐, 적냐 이렇게 나눌 수는 있어도 국적기는 한 나라에 소속돼 있는 모든 항공사의 항공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이딴 기행에 대한항공의 국적기 자격을 박탈하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대한항공 대신에 한진항공으로 바꿔라는 거죠. 원래 정부는 조양 후 일가에 대해 과연 국적기의 명예를 계속 부여하는 것이 마땅한지도 검토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한진가의 둘째 딸 조현민 전무. 재벌은 뭐 못 준다더니 몇 년 전에도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 29이야. 당신 지금 40 넘었지? 일 잘하지 그랬어. 반말 안 들으려면.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노력도 없이 물려받은 금수저를 조용히 고맙게 써도 모자랄 판에 조현민 전무는 이걸 흉기로 둔갑시켜 휘두른 뒤에 슬쩍 해외로 떠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40개월 전 첫째 딸의 갑질 비행,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에 사과했던 아버지는 무슨 죄일까요? 조연아의 애교로서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용서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자식을 불행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언제나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 있게 해주는 일이다. 프랑스 철학자 루소가 한 말입니다. Excellence in Flight, 인간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 서비스 정신을 내세운 대한항공의 요즘 광고 카피입니다. 이 플라이트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비행, 공중으로 날아오른다는 뜻이죠. 잘못되거나 그릇된 행동이란 뜻의 비행과는 딱 한 글자 차이지만 그 내용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항공사 임원이 출국 정지를 당하는 웃기면서 슬픈 현실. 다시 높이 날아오르고 싶다면 대기 발령 기간 동안 조 전무는 자신의 잘못을 곰곰이 돌아보기 바랍니다. 천상철의 시선입니다. 형형색색의 화려한 봄빛이 어느새 서서히 초록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봄이 짙어져 가고 있다는 건데요. 마침 볕도 좋고 또 점심시간에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불청객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지금 중서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많은 지역에서 나쁨 수준 보이겠고 충북과 영남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단계 예상됩니다. 오늘도 종일 포근합니다. 낮 기온 서울 20도, 광주 22도, 대구 23도까지 오르고요. 쌀쌀해지는 퇴근길에 대비해서 겉옷만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금요일에는 서울 기준 25도까지 오르고요. 전국이 낮에는 초여름 같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공포에 건강 많이 신경 쓰이시죠? 물미역과 바지락은 노폐물 배출에 좋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덕수궁 돌담길에서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데이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